20세기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은 생명의 약동성과 유연성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생철학자인 그는 웃음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실론에서 웃음을 철학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제1장 모든 웃음에 관하여, 제1장 모든 웃음에 관하여, 제2장 상황의 우스움과 말의 우스움, 제3장 성격의 우스움에서 웃음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 이론입니다. 우월 이론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입히지 않는 과오나 추악성을 보여주는 인물을 향한 시선에서 심리적인 우월적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홉스가 말한 바 타인의 열등함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우월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웃음입니다. 두 번째는 대조 이론입니다. 대조 이론은 칸트나 프로이트에 의해 주장된 것입니다. 가령 예상되는 것과 결과지어지는 것 사이의 불합리성, 즉 의외성에 의해 웃음이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 의외성으로 웃음이 나오는 것이 그 예입니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기존의 선행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웃음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르그송은 웃음을 만드는 원리와 웃음의 기능을 해명합니다. 웃음을 만드는 원리는 웃음을 유발하는 대상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웃음의 원인과 효과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성의 창출 기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길거리를 달리던 남자가 돌멩이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면서 땅바닥에 넘어집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베르그송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가 드러내는 기계적인 경직성이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분명 이 남자는 유연성의 부족이나 몸의 경직이나 정신의 방심 상태로 인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뻣뻣함과 기계적인 경화 현상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르그송은 웃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이다.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새로운 변수들에 적응시켜야만 합니다. 곧 생명을 지닌다는 것은 부단한 집중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과 주의는 피로감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행동을 공식처럼 판에 박힌 듯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베르그송의 철학에서 살아있는 생명은 결코 반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게으름으로 인한 방심의 순간에 기계적인 경직성과 자동주의가 생명의 지속성 안에서 돌출하게 됩니다. 인간이 기계처럼 동일한 말과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웃음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계가 될 때 희극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웃음이란 기계 장치가 되어버린 인간을 조롱하고 교정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베르그송은 희극성이 확산되는 세 가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 속에 끼워 넣어진 기계주의와 사회에 있는 자동적인 규칙은 희극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카신이라는 천문학자로부터 월식을 관찰하러 오라고 초대받았던 부인이 늦게 도착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시니 씨, 저를 위해 다시 한번 월식을 시작해 주세요. 부인의 추론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지만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천문학자는 말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웃음의 포인트는 자연을 기계처럼 반복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철학의 논리와 규칙에 갇혀 그 밖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기계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의력이 내용에서 형식으로, 정신적인 것에서 신체적인 것으로 돌려질 때 희극성이 분출한다 라고 말합니다. 가령 독일의 어느 철학자가 추도사에서 그는 고결한 정신의 소유자였으며 무척이나 뚱뚱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결한 정신에서 갑자기 뚱뚱한 신체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 웃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극의 주인공이 긴 독백을 하는 중에 허기를 느껴 음식을 찾거나 피곤함을 느껴 의자를 찾거나 화장실에라도 간다면 이때 비극은 희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정신을 제압하고 괴롭히는 신체는 곧잘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언제나 웃게 된다
어릿광대의 몸이 고무공처럼 서로 부딪히며 튕겨 나가기를 반복할 때 이 장면은 희극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웃음이란 인간이 사물이나 기계처럼 딱딱해져서 유연성을 상실함으로써 비사회적인 낱개가 되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징벌이 됩니다. 사실 사회는 개개 구성원의 유연성을 확보할 때 새로운 사태에 잘 적응하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딱하게 굳어진 인간은 사회성을 저해하는 인물이 됩니다. 따라서 베르그송이 강조하는 웃음의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의 역할은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교정하고 각 개인을 다른 모든 사람과 조화할 수 있도록 재적응시키며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희극, 곧 웃음을 폄하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이하의 악인을 모방한 것이다. 따라서 비극과 서사시에 대해서는 여러 장을 할애했으나 희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비극이 카타르시스적 감정의 승화로 인간이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면 베르그송의 웃음은 인간이 연대하며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상은 기계와 같은 경직성의 세상이 아닙니다. 비극이 유발한 상황을 유연성으로 극복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 일으킨 비극적 상황을 민주시민들의 유연성으로 다른 세상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